항일 운동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게 이제 1918년부터 22년. 예. 그때는 이제 무장투쟁,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외세 간섭권을 몰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해주에서 철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사실은 1년 전부터 러시아 정부와 계속 협상을 했죠. 예.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금지시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간 뒤로 그 이듬해부터 바로 이제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를 다 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려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화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그것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지도자들은 대개 이제 집단동맹의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지식인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데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기가 참 좋았던 것이 그때 우리 많은 학교가 설립됐고 예. 또 많은 극장들 그리고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1928년에 포석 조명희. 이분은 우리 그 카프 작가였는데 1928년 여름에 낙동강이라는 소설을 쓰고 연해주로 이제 일본한테 쫓겨서 망명을 하죠. 망명한 해 11월 7일에 고려인들의 그 가장 유명한 신문 선봉신문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항일 저항 산문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하고 길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지 당시의 고려인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이 시를 읊지 않은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모르는 이 지식인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살았던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 노인들 보면은 그 시를 그때도 외우고 있는 분이 있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당시에 그 시를 외우면서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 울분을 여기서 토하면서 조국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다졌지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고려극장의 이 무대에 올렸던 이 희곡 작품들 보면 항일 투쟁의 희곡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에. 예. 뭐 동변발치산,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장평동의 횃불, 그리고 그 유명한 김혜운의 동북선. 동북선 같은 경우는 1935년 이제 5월에 무대에 오른 연극인데 그 연극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에도 그 2부 순서로 그게 공연이 됐을 정도인데 그것은 1920년대 북한 청진에서 웅기까지 만주나 러시아 진출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제가 철도를 이렇게 부설했는데 철도 부설 과정에서 이 조선 노동자들이 가혹하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죠. 그때 이 노동자들이 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철도가 완공되던 날 철도도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파업을 일으킨 이것도 고려인들 심금 울려가지고 이건 강제주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나중에 사할린의 조선극장에서까지 공연을 했을 정도로 이런 항일의 의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려인들 속에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포석 조명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에서도 우리가 익히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그 고려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시나 소설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멩이를 껴안다 뭐 이런 표현을 호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20년대 이후에 그 연해주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격변 상황 뭐 이런 걸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제 1차 이주의 어떤 과정이 마무리되고 아까 이제 크게 정리해 주신 2차 이주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연해주에서 1923년부터 1930년대 초반 한 32, 3년도까지는 고려의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아무튼 억압은 당했지만 무장투쟁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문화운동을 할 수 있어서 예. 그때 1928년에서 33년까지 380개의 민족학교가 설립이 됐고 또 1924년부터
고려사범전문학교가 설립들이 되고 1931년에 우리 한민족 최초로 고려사범대학교, 뭐 우리 한반도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1932년에는 우리 한민족 최초로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인 고려극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고 예. 그 사이에 수많은 크고 작은 모국어 신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그 서적 발간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번역 그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문학작품, 전문서적도 많이 나옵니다. 이 양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축사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험적인 결과를 축적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 그리고 문학작품 번역도 많이 되고 스스로 창작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출판운동 이런 게 들불처럼 용광로처럼 끓터내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하나는 레닌이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주창을 했던 게 소련 영내에 사는 민족들의 호의 평등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1918년에 그 최초의 소련 헌법이 나와요. 그 헌법에도 명시가 돼요. 거기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어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민족 언어를 관공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자유롭게 학교 설립하고 이 모국어 교육을 하고 우리 출판을 하고 뭐 그야말로 그 어떤 지식 계몽 운동의 폭발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 과정에서 학교들도 그렇게 많이 설립되고, 예. 380개의 민족학교, 200개의 종남소. 종남소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에 또 사범전문학교, 1931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고려사범대학교,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뭐 벼재배 전문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많이 설립되고, 우리말 극장, 1932년 9월 9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초로 우리말 모국어 전문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극장이 지금까지 있죠. 이러한 속에서 고려인들이 또 1930년 무렵부터는 고려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뭐냐면 고려화 운동은 고려인들의 어떤 사상과 이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또 서구에 발달된 지적 자산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이 고려인들의 어떤 자결권 이런 것을 확립을 해 나가자는 뜻으로 전개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자치주 설립 운동도 또 나오는데 소련 헌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자치주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그랬죠. 연해주에서 항일운동할 때 적군을 도와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치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에 고려인이 마을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위임을 해서 자치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소련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해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중국도 인접해 있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일본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소련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비밀리에 이 고려인들을 저 하바롭스크 지역이나 북쪽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비밀리에는 사실 그러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레닌이 이렇게 표방했던 정책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서히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 민족과 국가들은 거기에 종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30년대 후반 드러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습니다.